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좀 정리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테슬라는 반등을 했고요. 자,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메타는 뭐 조금 조정을 좀 줬지만 뭐 넷플릭스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의 압박이 여전히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게 뭐 기대도 분명 있지만 자, 우려도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일부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학적 악재, 또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 프랑스의 뭐 부채가 너무나도 좀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차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통계를 봤을 때 침체의 성격,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것도 경기 침체를 우리가 좀 벗어나기 위한 금리 인하 성격이 있고 또는 정말 연착륙,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경제 성장률을 잘 이뤄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금리 인하의 성격이 있는데 침체의 성격만 아니다라면 주식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고금리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사상 최고치 랠리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물론 비트코인도 지난밤에는 큰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트렌드를 보게 되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다가올수록 중소형 기업들이 일부 과거에 조금 압박이 됐었던 이런 차입 비용을 일부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실적 발표도 좀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오게 되면 주식은 상승을 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꼭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실 뭐 3주 전, 4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이 약간은 좀 고평가가 아닐까라고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의 시장 밸류에이션 역사상 최고치라는 이야기들도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시장 밸류에이션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이 표 같은 경우에는요. PER이나 포워드 PER 자, 그 외에 다양한 시장의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를 평균화한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과거의 닷컴 버블보다는 좀 더 위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과거에 정말 뭐 대공황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정말 높았던 그런 시점보다 더 높은 지점에 지금 현재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끝난 마무리 상태에서 가이던스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 끝난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대해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에 대한 메시지 많은 이제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분을 통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잭슨홀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관세 물가 영향 점검과 8, 9월에 대한 계절성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의 미국 경제 펀더멘털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자,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레그논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과 함께 자,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매일 봐야 하루가 조금 더 지나니까 오래 참 느껴지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잭슨홀 또 주말 사이에 보시면서 먼저 뭐 잭슨홀부터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히 나왔는데 대표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잭슨홀 미팅? 일단 당일날 뭐 일주일 좀 흔들렸던 걸 그냥 한 방에 다 한 방에 회복을 다 해서 기분이 회복했고. 좋았고 예. 뭐 홍보는 절대 아니지만 저희 4개 포트폴리오도 시장 대비 굉장히 많이 그래요? 아웃퍼폼을 해서 기분은 좋았으나 예. 이따가 좀 우리가 오늘 자세히 좀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결론적으로 총량 개념으로 보면 잭슨홀 타운 심포지움에서 나타낸 그 스테이트먼트 성명서에서 얘기했던 제롬 파월의 의중이나 이 숨은 뜻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은 주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비둘기파적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시사를 했구나라고 시장에서는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오히려 조금 매파적인 부분도 있었다. 네네. 그래요? 그럼 그 일단 부분 한번 볼까요? 요점만 먼저 한번 예. 보시죠. FRB 연방준비제도의 책무라고 하죠. 미션이라고 하는데 네. 의회가 부여한 공식적인 미션 두 가지는 보시는 대로
노동시장 관련한 최대 고용, 맥시멈 인플로이먼트죠. 예. 그리고 물가 안정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해석을 했었던 부분은 이번에 제롬 파월이 노동시장 부분에서 두 가지 방점을 줬어요. 맞아요. 워낙 잘 분석하셨을 테니까 예, 예.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예, 예. 노동시장이 아직 균형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특이하게도 두 분야 다 축소가 되면서 어쨌든 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화 정책을 조정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 예.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론 뒤에도 두 가지가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시장은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면 예.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책무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물가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팬데믹 이후에 계속 하향 중이긴 하다. 그런데 최근의 물가 지표들에서 실제 관세에 따른 물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지금. 예. 그리고 앞으로 누적이 될 거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강도, 얼마나 길게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된다. 여전히 uncertain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렇죠. 비둘기파적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예. 어쨌건 그러니까 근데 뭐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혼재되어 있는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떴다는 얘기는 상승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응집되어 있다고 봐야죠. 아, 그 말은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의 어떤 센티멘트도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고 예. 그걸 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언더라인 반영할 수 있는 기업 실적이라든가 거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니까 시장이 결국 이렇게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조금 억지스럽지만 좋게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건 조금 더 억지스럽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 네, 말씀하세요. 질문 주시면 제가 더 예, 예, 말씀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인플렉션 포인트였죠 이번에가 통화 정책 지난 5년 동안 유지했던 FAIT라고 그래서 예. 그 균형 물가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제 유연 물가 목표제로 분명히 바꾼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사실은 있는데. 별건 아닌데 예,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FRB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예. 1914년도부터 이제 FRB가 통화 정책의 어떤 스탠스, 정책의 뭐랄까 기준을 항상 이렇게 피벗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중간에 다 빼고 지난 2020년도 팬데믹 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로 이제 새롭게 시행을 합니다. 원래는 유연 물가 목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그럼 유지하다가 평균 목표 물가제가 뭐냐? 예. 들으시기 편하시게 그냥 요약만 그냥 제 말씀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 어떤 기준점이 있다면 과거에 물가가 예를 들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 기준점으로부터 지금 현재가 예.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굳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아. 평균 물가 목표제니까. 아, 평균으로 일정 봤을 기간 때, 동안 평균을 네. 딱 볼 때 목표제가 2%만 넘지 않는다면 과거에 떨어진 거 덕분에 에버리지 코스트가 쭉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적립식 사는 것도 예. 군데군데 이렇게 쭉 사다 보면 평균 비용이 평균이 예, 그런 맞춰지니까. 개념을 적용하자는 거였어요. 아. 폴리시 스탠스 자체. 예. 근데 요거를 이게 이제 최근에 물가가 막 뜰 것 같고 뭐 예. 노동시장도 마찬가지. 필립스 곡선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했지만 필립스 곡선도 몇 년 전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제가 실기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누적적인 어떤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유연 물가제로 다시 회귀를 하자. 뭐 유연이라고 표현하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의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기준점을 정하자. 그러면 이게 예. 비둘기파적이냐 매파적이냐 저는 꼭 비둘기파적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평균 물가 목표제 같으면 과거에 이만큼 오르거나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조금 위아래 움직이더라도 일단 지켜보자.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레이터 컨피던스가 이런 폴리시 스탠스에서 나오는 어떤 워딩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연 물가제로 바꾸면 그때 대응을 해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예를 들면 이번 9월 달에 물가가 안정되게 나오면 분명히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바로 정책 조정을 했거든요. 스탠스를 바꿨어요, 이번에. FIT라고 그래서 그 플렉서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해서 유연 물가제. 이게 핵심은 그때 대응을 해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 외로 지금 저는 이제 그게 좀 우려되긴 하는데 관세 영향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금리 소폭 인하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 피트 유연 물가 목표제 정책의 스탠스에 따르면 오히려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 그렇죠. 물가가 뜨고 있으니까 그때 대응을 해가지고 그때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총량 개정을 볼 때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더 확대되는 정책
조치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균이 올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목표치를 타겟한 그 부분까지 올 때까지는 계속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지켜보자다. 움직이지 않고. 네. 근데 이번에 유연으로 바뀌게 되면 금리 에버리지가 인상도 빠진 할 수 거잖아요. 있고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그때 맞춰가지고 그때 대응을 그럼 하자는 금리 정책자가 되게 불안정해지고 변동성도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정책 그 구사하는 이 정책의 이 툴 자체가 예.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한다 갔다 할 수 보면. 있다라는 그런 근데 물론 예, 이것도 예.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예. 평균 물가 목표제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두고 보자 좀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친다면 이 누적제는 그 안정적으로 펼치는 기간 동안 누적적인 어떤 그 잠재적인 리스크가 산적을 해가면서 나중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칠지도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이런 마이너스가 있다면 유연 물가 목표제는 이렇게 산적을 했을 때 나중에 누적된 리스크가 커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플러스지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조정을 해가자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변동성은 조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 총량 개념으로 보면 이번 잭슨 홀 심포지엄 스테이트먼을 그렇게 비둘기파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언론에서 언급은 안 되더라고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필립스 곡선. 이 여기서 보시면 추정치를 상회하는 고용이 물가 상승 위험을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거든요. 좌측 밑에서 두 번째 파란색입니다. 자, 좌측 밑에서 저게 지금 필립스 곡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서 저는 사실 반가웠어요. 원래 그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게 역이관계라는 겁니다. 실업률이 낮으면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뜬다는 거고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빠진다는 거예요. 실업률과 물가가 역이관계가 있다. 이게 전통적으로 FRB에서 통화 정책을 펼치는 기준의 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팬데믹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실업률하고 이 물가 관계가 이게 어그러져 버리니까 뭐 FRB 어떤 스테이트먼이나 이런 미디어 그 인터뷰에서 필립스 곡선 얘기가 안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냥 도외시했었죠.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지금 이번에 방점을 찍어줬습니다. 추정치 상회하는 고용이 상회한다는 얘기는 고용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실업률이 낮은데 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위험이 수반하지는 않더라. 이 필립스 곡선을 확실히 이제 폐기 처분하겠다 뭐 이런 저의 개인 해석으로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중립금리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중립금리로 100bp만큼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이게 이제 오늘 사실 저희 같이 하시는 대표님하고 이 번역을 되게 힘든데 결론은 뭐였냐면 1년 전 대비 1년 전에 5.5였잖아요. 지금 4.5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립금리 양에서 좀 내렸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립금리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찾아보니까 2.25에서 3.35 정도 된다고 해요. 중립금리가 원래 레인지로 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지금 상당 개념으로 정책금리가 4.5면 중립금리가 지금 상단으로 봐도 3.35잖아요. 그럼 얼추 한 100bp 정도 더 인하해도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비둘기파적일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저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정말 많은 이야기 있네요.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아까 뭐 필립스 곡선이 이제는 완전히 뭐 폐기 삭제가 됐다. 폐기라는 말은 제 표현이에요. 근데 확실히 저 표현을 보면 이제 필립스 곡선은 의미 없어 이런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 근데 사실 저도 저희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또 보셨을 텐데 코로나 이후로요.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공부도 해보고 그 이유도 공부해서 많은 이제 미국의 월가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샤메룰. 뭐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과거 100% 경기 침체가 왔다. 오지 않았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자, 이것도 100% 경기 침체가 오더라.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통계 자료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다 어그러졌거든요. 제가 봤던 모든 통계 자료가 거의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막 이야기하던 그 통계 자료가 다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근데 봐야 될까요, 대표님? 어떻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반가운 질문이시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이 유튜브나 방송에 출연해가면서 샴법칙 한참 작년 7, 8월 달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막 난리 났을 때 샴법칙 얘기 나오고 그랬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 그리고 그 전부터 아까 장단기 금리였죠. 예. 2022년도 인플레이션 파이트 고금리 계속하면서 그때 채권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경기 침체론이 극대화됐을 때입니다. 2022년도 겨울, 2023년도 봄까지만 해도 예. 그때 제가 정말 욕 많이 먹어가면서 예. 경기 장수하실 겁니다. 예. 경기 침체 안 온다. 예. 금리 안 빠진다. 예. 정말 반가운 말씀인데 자 일단 얘기가 좀 긴데 예. 결론만 말씀드리죠. 장단기 금리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장단기 금리가 중요한 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 경제를 돌리려면 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돈을 매니지했던 주요 그 분야가 어디입니까? 은행이잖아요. 은행. 예. 은행이라는 게 단기 금리로 돈 유치해서 장기 금리로 빌려주고 예대 마진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 파이낸싱의 기능을 은행이 거의 90% 담당했었습니다. 경제에서. 예. 근데 최근에 올수록 이 PEF라든가 펀드 기능이라든가 증권사의 상품이라든가 부동산만 해도 PF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잡아서 적어도 미국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 과거 대비 이 자본 시장에서 파이낸싱을 하는 기능이 거의 40~5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이게 위기가 오고 시스템 위기였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예.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예. 은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예금을 해줄 때 돈 더 금리를 많이 주지만 빌려줄 때 적게 금리를 받는다는 얘기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악가지가 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미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시스템 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은행 부분이 망가질 때 그건 시스템 위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아.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지 모르겠는데 예. 중요한 거 하나 이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꼭 위기가 오는 거 아니다. 과거에 뭐 경기 침체가 미국 시장으로 10번 정도 있었다면 6번에서 한 5번 정도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예, 예. 경제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논리입니다. 아, 그냥 happen to 그래요? be 그랬었던 것이죠. 아. 일단 장단기 금리 그렇고 예. 샴법칙은 정말 넌센스죠.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저 경제학 지금 박사과정도 하고 있지만 샴법칙이라는 거 원론에서 어디 본 적도 없습니다. 샴 교수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삼 교수가 작년에 그랬어요. 예. 이거 꼭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설명력 높지 않아 본인이 그랬습니다. 예. 그걸로 끝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충광 대표님께서는 광법칙 하나만 좀 만들어 주셔서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다가 한번 좀 박제를 한번 해주시죠. 광법칙. 예. 알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올라가더라 뭐 예. 이 정도 할까요? 자,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저희가 지금 1번 하다 지금 끝나게 생겼어요. 네. 예.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물가 영향 점검을 좀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8, 9월 계절성인데 지금 이거를 그냥 사실 우리가 미 증시 펀더멘탈하고 같이 한번 연결해서 네, 그러죠. 8, 9월 달에 지금 우리가 이 미 증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자, 일단 뭐 관세 물가 영향 뭐 지금 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데이터? 뭐 시간이 짧으니까 예, 결론만 예. 먼저 말씀드리죠. 저도 한 지난 2달 동안 내내 지금 관세에 따른 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다. 피크가 어떤 식으로는 이 정도가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9월이 피크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다행히 어제 월가에서 발표된 지금 띄워놓으시는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PCE 발표되죠. 아, PCE 그렇죠. 예상 물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예, 예. 최근 몇 년 동안 이 아이비들 특히 골만삭스를 필두해서 아이비들이 예상하는 PCE 물가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정확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를 토대로 계산을 하니까 저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아. 근데 이제 저 추세가 9월 달에 저 추세보다 더 폭이 좀 높게 튈지 어쩔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 아. 이번 주는 뭐 물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난주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뭐 이유는 뻔하죠.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생각보다 8월 달 것도 높이 안 튈까 물가가. 예. 제가 몇 가지 지난주에 요약해드렸잖아요. 예, 예. 기업들이 리루팅해서 싼 데서 하는 거. 대중국 물품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수입의 20~6% 차지했다가 지금 13.8%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예.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거. OBBBA에서 설비 투자했던 거 감가상각으로 이연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100% 한 방에 다 해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AT&T가 지난주 2,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분명히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대표적인 통신사 아니겠습니까? OBBA의 설비 투자 그 감가상각 비용을 100% 한 방에 비용 처리해주는 덕분에 25년부터 27년 3년 동안 적게는 28억 달러, 많게는 80억 달러의 마진 회복 또는 비용 세이브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예.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가가 일부분 상승하겠죠. 소비자 물가로 전이를 할 겁니다. 예, 예. 거기에 3분의 1을 전이시킨다고 했으니까. 예, 예. 그러면 기업단에서는 이만큼을 전이를 안 시키고
정책적으로 세금 깎아주고 마진 회복시켜주고 생산성이 향상돼서 2명이 8개 생산했던 거 2명이 10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가격을 굳이 올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마켓 쉐어를 확실히 유지해버리려고. 예. 이런 것들이 얼버무려지면서 일부분 상승의 효과는 있겠지만 예.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 제가 말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때그때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자, 이런 상황이고 물가는 그래서 이번 주 문제 없을 것 같고 9월 달은 어떻게든 물가가 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리면 다행이겠고 맞으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반기에 우상향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제가 예. 자료 하나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예. 이렇게 쭉쭉 지나가시죠. GDP 성장률 1, 4분기에 그 선구매가 굉장히 많았고 맞아요. 패권 전쟁에 따라서 금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면서 맞아요. 마이너스 0.5% 성장했다면 예. 지금 2, 4분기, 3, 4분기, 2, 4분기도 뭐 2% 이상 2.5%. 네. 예. 3, 4분기 예상이 2.3%, 2%가 넘어요, 어. 지금. 이 정도면 과거 그 역사적으로 미국 GDP 성장률 평균 실질 GDP 평균이 1.5에서 1.8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성장이라는 예.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특히 뭐 소비 이런 거 늘상 익숙하실 테니까 경제 펀더멘털 중에 주체별 재정 건전성을 한번 보는 지표들을 갖고 왔습니다. 건전성. 네. 예. 그냥 요약만 해드리죠. 예. 그 모기지 연체율이 있고요. 예. 미국의 가계가 갖고 있는 총 부채가 20억 달러 정도 된다고요. 20억 달러. 얼마 예. 한 2경 되나요? 예. 그 중에 66%가 모기지 대출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대출이 제일 많은 것처럼 예. 모기지 대출의 부채 그 부도율보다 먼저 오는 게 연체율이잖아요. 연체율이 보시면 여기서 빨강선인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1.79%밖에 안 돼요. 네네. 그리고 기업 부문 하이힐드 나중에 그 자료 만드실 때 네. 조금 크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2번 웃게 만드셨어요. 알겠습니다. 기업 중에 양호한 기업, 가장 힘든 기업 하이힐드라고 하잖아요. 예, 예. 하이힐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국채 대비 몇 프로 이자를 더 줘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3%가 안 돼요 지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카드 연체율, 뭐 부채율 이런 것들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레스루트 풀뿌리, 미국 경제의 풀뿌리, 재정 건전성, 가계 건전성, 기업 재정 건전성 굉장히 양호하다. 건전성이 너무나도 양호하다. 이거면 뭐 소비가 줄어들었나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죠. 아. 그래서 이번에 예. 모를 뭐 장담권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일각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에 대한 연체율 아니면 뭐 가계 부채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 가파르기가 약간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아니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예. 죄송한 말씀이죠. 예. 방금 팀장님 말씀 중에 반드시 제가 고쳐야 되는 문제가 예, 예. 카드 연체율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가계 부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가계 부채율은. 팬데믹 당시가 100% 정도 됐었거든요. 예, 예. 그 글로벌 금융위 당시가 105%인가 갔다가 지금 68%, 65% 오히려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고 어. 수치를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예. 다만 신용카드 연체율은 높아져요. 신용카드 연체율. 왜냐? 예. 22년도부터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카드 연체율이 20% 30%씩 막 치솟은 지역들이 있어요. 예. 이것만 놓고 보면 난리 난 거죠. 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카드 연체율 20% 30%는요. 23년, 22년부터 마찬가지였어요. 왜냐? 그때보다도 뭐 절대치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저소득층은 여전히, 예. 고금리면 힘들어집니다. 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소득층이 경제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예. 예, 뭐 이번 9월달에 물가에 따른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펀더멘털이 탄탄하기 때문에 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조금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자,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뵙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말씀 또 오늘 못하신 부분은 메모를 해놨다가 금요일에 와서 연결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고노 투자자문의 이춘강 대표님은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목요일까지는 7시부터 8시 이렇게 방송을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개편되기 때문에요. 금요일에 또 오랫동안 저희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7시부터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앞에 어떤 프로그램 하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에 대해서 또 깊게 저희가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